자,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크네. 자, 우리 챕터 19장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 한번 볼게요. 페이지는 616이요. 616 봐주세요. 이쪽 파트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MRP랑 VMP 그거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여가와의 선택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 독점 시장만 하나 보시면 돼요. 이제 과거의 시험, 회계사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밀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 책 순서대로 보면서 할게요. 616. 불안정 경쟁이에요. 챕터 19장인데 여기다 쓸까요? 불완전 경쟁. 근데 제목이 불안정 경쟁인데 얘가 뭘 수식하냐면 요소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불안정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독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수요 독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노소니 해가지고 어떤 생산 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요한다. 이 노동의 수요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 먼저 이쪽이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을 그릴게요. 그래서 원래 생산 요소가 이쪽으로 파생 수요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Q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여기 이제 공급이 있고 여기 수요가 있다라고 할게요. Q니까 생산물이고요. 여기 이제 노동시장이라 할게요. 노동시장에도 공급이 있고 노동의 수요 이렇게 있다라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생산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인데요. 시장이다라고 하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차가 타고 내리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수요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비자예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생산물 시장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기업이 혼자 있는 거죠. 이렇게 독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살게요. 막 이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독점인데 오히려 살려는 사람이 한 명이야. 이런 게 흔하진 않겠죠. 아니 밑에 주얼리 가보셨어요? 가서 괜히 사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가 가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지. 어차피 구경은. 근데 아무튼 살려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딱 이렇게 가면은 주얼리 여기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럼 어디 가야 될지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간 주도권을 갖고 있죠. 괜히 안 살 거도 이거 좀 별로 이렇게 하면은 막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공급자가 한 명 있으니까 이거를 공급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주얼리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거를 수요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별거 없어요. 만약에 딱 갔는데 사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는데 딱 매장도 하나밖에 없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결혼 선물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종로의 바닥에 딱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하는 사람도 한 명, 살려는 사람도 한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매장에서 야, 너 나 아니면 너 결혼 반지 못하니까 너 결혼 못해? 막 이렇게 하고 야, 너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너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차라리 반지 안 사고 결혼 안 해. 막 둘이 막 이렇게 서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이 양쪽 다 독점이라서 이 쌍방 독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 공부를 했고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쪽에다 그려야겠네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신 Q가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공급, 수요 이렇게 하고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공급 독점인데 수요 독점은 좀 흔한 건 아니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흔하지 않으니까 안 다뤄요. 얘요? 얘도 좀 흔하지 않죠. 누가 뭐 이런 경우를 막 특이한 케이스를 교과서에 넣긴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독점이다라고 하면 공급 독점을 다루기 때문에 이 공급자를 빼요. 얘가 제일 주된 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급자가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소비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이렇게 둘로 착착 쪼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이제 MR, 이게 AR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신의 뭐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이고 그런 행동을 하죠. 여기서 그대로 올게요. 그대로. 자,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요. 여기서 생산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가게라고 그랬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가게. 노동력을 사 쓰는 주체가 기업이에요. 예, 요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는 역시 노동력을 사 쓰려는 기업이 무수히 많고 공급하려는 사람도 무수히 많이 있는, 이것도 말 그대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그림이 수평적인 노동이라는 것만 보시고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급 독점 볼게요. 자, 노동시장인데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우리가 공급하는데 한 명이에요. 한 명. 일단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요. 이게 이제 공급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하지 않겠죠? 있긴 있겠죠. 뭐 유명한 뭐 유현진이나 뭐 류현진 뭐 이런 선수들은 보면은 계약 기간이 이게 끝나면 우리 팀으로 와주세요. 막 이렇게 뭐 얼마 이상의 뭐 고액의 연봉을 주고 막 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보통은 이게 많겠죠. 기업이 하나야. 미래전자 이렇게 하나 있으면 나 저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막 모여요. 그래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수요 독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이제 양쪽 다 독점일 수 있어요.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얘는 뭐 기상청, 기상학과 요즘은 좀 그런데 기상학과 졸업한 애는 딱 한 명이야. 근데 걔가 갈 때는 기상청 아니면 그 재능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뭔가 이거 기상 다루는 거를 바로 졸업한 애를 쓰려면 기상학과에 나온 애들을 써야지. 안 그러면 또 다시 막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 또 새로 재교육비가 든다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쌍방 독점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우선 이 경우도 보시면 똑같이 완전 경쟁,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이 되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 할 때 살짝 봤고요. 이거요? 공급 독점? 에이, 부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어디 갈까? 내가 회계사 땄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사 시장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취소됐고 여러분은 혼자 남았어.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러운 사람이니까 뺀다고요. 있긴 있겠죠. 근데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뽑히지 않은 사람은 실업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일반적이어서 생산 요소 시장의 독점이다 하면 수요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근데 이제 요거랑 자꾸 그래도 착각을 하니까 그냥 좀 친절하게 수요라는 말을 붙여줘요. 얘도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수요 독점 하나만. 이런 거 뭐 하고 쌍방, 옛날에 할 거 없을 때는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책도 한 권 막 나와 있고 그렇게. 근데 이제 수요 독점할 때는 이게 누가 힘을 갖고 있다고요? 기업이요, 기업. 언제나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더 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요, 기업. 자, 여기 보시면 공급 독점이니까 수요 곡선을 둘러 착착 쪼갰잖아요. 그래서 AR을 찾아가지고 MR을 찾았고요. 여기서는 수요 독점이니까 공급 곡선이 노동력 공급 곡선인데 이걸 둘로 착착 쪼개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둘로 쪼개요. 똑같아요. 기울기 2배. 이거를 MFC 이렇게 얘기했어요. 흐름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면 요거 MR하고 MC가 같아지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게 MRP죠. MRP, VMP 이렇게 되는데 MR과 MC가 같아진 여기서 고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 여기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채용을 할 수 있는데 L1까지. 근데 일부러 고용을 줄여요. 줄이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럼 사람들이 막 저 취업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노동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임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최소한 MFC랑 MRP까지, VMP까지 여기까지 가치를 창출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임금은 낮게 줘요. 이렇게 빨간 색깔만큼. 다시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옛날에 뭐 착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 요게 이제 받는 임금. 그러니까 요 그림이 수요 독점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임금이 낮으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여기서 실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전에 봤을 때는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면 균형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실업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업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로 그리시오는 안 나오고요. 그냥 말 문제로 그냥 보통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보면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할 거예요. 수요 독점이에요. 수요 독점. 어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에요. 누가? 이 기업이 주체예요. 기업이 주도권이에요. 자, 여기서 1번 보시고요. 2번.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와 달리 수요 독점에서 직면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여기서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뭐 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무수히 많은 노동자를 다 채용할 수 있어요. 뭐 최저임금이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엄청난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요걸 조금 더 왜 우상향하는지 자세하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상향한다 이렇게. 근데 기울기 2배 가파르다 그런 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발생 원인 그냥 넘어가시죠. 발생 원인 넘어가시고 자 3번 보세요. 총 요소 비용과 한계 요소 비용 이걸 보려고 해요. 자, 총 요소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자 오른쪽 식을 그냥 보세요. 자, 617페이지 토탈 요소니까 팩터 코스트예요. 자, 노동에 대한 총 요소 비용, 총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얼마 임금 줬는데 몇 명 고용했니? 이게 총 요소 비용이에요. 이렇게 그냥 보시고 다음 평균 볼게요. 평균. 밑에 박스 보세요. 이거는 내용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아셨죠? 그냥 TFC가 뭐고 AFC가 뭐고 MFC 어떻게 구하고 그냥 이 그림만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놀 시간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초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거는 TFC를 L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W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생산물 시장에서도 AR이라는 평균 수입이 P랑 똑같은 것처럼 W라는 게 바로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밑에 또 읽지 마세요. 얘 있는 거 넘어가세요. 아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안 읽고 나중에 그냥 할 거 없으실 때 저한테 오세요. 저 진짜 할 거 없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할 거 막 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많아요. 자, 618페이지 가볼게요. MFC 야, MC 노동이 하나 변했을 때 TFC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야, 끝 이렇게 할게요. 끝 이렇게. 거기 보면 또 이제 옆에 식으로 W 더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요, 619페이지에 얘가 나와 있거든요. 8번. 그걸 별표 3개 하세요. 그걸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도 그걸 그냥 써먹게 되니까. 자, 그게 좋아요. 619페이지 8번. 동그라미 619페이지. 619페이지. 페이지가, 네, 거기 위에 8번. 동그라미 8번. 예를 들어, 있죠? 그걸 별표 5개 하세요. 예를 들어. 그쵸.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보니까 수요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W는 1000 플러스 L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걸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TFC 구하세요 하면은 TFC는 시키는 대로 W 곱하기 L이잖아요. 그래서 W 곱하기 L 이렇게 하면은 W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0 더하기 L에다가 L 하면 1000L 더하기 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실 줄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 주면 MFC 구해가지고 균형 노동량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 AFC 구합시다. 요 TFC를 L로 나누면 되죠. 그럼 1000 플러스 L. 이거랑 똑같네. 그래서 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 플러스 L 이렇게. MFC 구합시다. MFC.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 뭐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걸 갖고 요걸 갖고 바로 미분하시면 돼요. 요거 미분하면 1000이고요. 2가 내려오네. 기울기가 2배 가파라지죠. 1000 더하기 2L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MFC가 요거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FC 이거보다 2배 가파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리를 해봅시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고, 자 이걸 다시 그릴게요. W를 잘 정리되어 있네요. L이 빵일 때는 1000이고요. 1000이고 기울기가 1 이렇게 돼요. 이게 임금, 노동 공급 곡선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AFC예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라 하시고 요게 AFC라고 하시고 이렇게요. MF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FC는 1000은 똑같아요. 1000은 똑같고 우리가 수요 곡선 할 때 독점에서도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 가파른 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MFC 이렇게요. MFC는 우리가 MRMC 구하는 것처럼 이온극대 산출량 하는 거랑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도 그림이 좀 나와 있어서 숫자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저 앞에 한계 그 개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 왜냐면 평균이 이제 자꾸 올라가면 한계는 그 위에 있어야지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번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20페이지에 요소 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수요 독점 기업도 이윤 극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수요 독점 기업이에요. 자, 수요를 독점하니까 기업이 파워가 갖고 있는 거죠. 기업이 힘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느낌이.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이니까 이건 공급하는 사람이 막 공급량을 막 조정해서 막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 거기 보시면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얻는 수입 MRP라고 하세요. MRP랑 MFC가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맥스 노동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했어요. TR에서 TC를 빼는 거예요. 그냥 그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Q가 관심이니까 Q로 미분한 거였고 지금은 L이 관심사니까요. L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노동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 보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TR 빼기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TC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빵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MRPL 이렇게 되고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MC가 들어가 있어야죠. 여긴 MR 곱하기 MP라는 거 다시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MFC 이렇게요. L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만들 때 책에 있는 것 같이 뭐 요런 거 막 스토리 이해하는 걸로 해서 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줘서 MFC 어떻게 되는가 한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을 만나서 최저 고용량 얼마인가 뭐 구해라 이게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수요 독점이니까 이것도 나쁜 거잖아요. 후생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우리 책에 보면은 거기 밑에 주황 색깔의 후생 손실이 있죠. 그 면적 구하고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수요 공급에서 연습 많이 하니까 교수님들 입장에 우리는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 안 내요. 왜냐면 저 앞에 조세나 독점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근데 가끔은 이제 최저임금제로 나오긴 하고 그래서 MRP, MFC 요 정도 보시고 요걸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빵이 될 때 이건 이제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수요 독점일 때는 MRP랑 MFC가 일치하는 데서 노동 수준을 L1만큼 고용하고요. 자, 밑에 그림 따라갑시다. 자, 이쪽은 노동의 수요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MRP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ARP고 뭐 노동의 수요 곡선이고 VMP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죠. 이거 AFC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 가파르게 MFC 이렇게 된다고요. MFC랑 MRP가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요. 몇 명을 채용할까 그걸 결정해요. 그게 L1 이렇게 채용했네요. 거기까지가 2번이고요. 자, 임금은 얼마나 줘야 됩니까 하면 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거죠. 노동 공급 이만큼 최소한 이만큼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독점일 게 얘기고 저기 생산물의 공급 독점은 수요자인 소비자가 최대한 돈을 얼마나 낼 것인가 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W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에 W1의 임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관역 있죠. 임금이 W1일 때 노동자들이 공급하는 고용량이 L1만큼이니까 L1만큼 최소한 이만큼만 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만큼 주게 되네요. 자, 3번 봅시다.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 되면 임금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보다 완전 경쟁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이라고 쓸게요. 완전 경쟁보다는 임금이 낮아지고요. 고용량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책에 뭐 C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번 봅시다. 수요 독점 기업이 L1만큼 노동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로 얻는 수입은 MRP만큼인데 MRP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만큼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A만큼 MRP 아니면 VMP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기여하는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 기여한 가치만큼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계 생산 역설이랑 완전 경쟁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그거는 슬픈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했어.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에 막 운으로 붙었다. 그땐 잠깐 좋죠. 근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날로 먹는 몸에 배면은 그래 자꾸 이상한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기가 이만큼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 관계를 볼게요. 여기 W1이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MRP, MFC가 이거 임금보다 훨씬 더 큰 거 알죠? 여기 AFC가 이거 똑같아요. 여기 다시 보면 여기는 W1이고 여기는 AFC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할 건데 근데 박스가 있어서 설명드리면 밑에도 올려다 보셔야 돼요. 여기. 다음 A점 볼게요. A점은 보시면 MFC랑 MRP가 만난 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MFC랑 MRP가 L까지 쓸까요? 같아지는 점인데 밑에서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결론이 그건데 이 그림만 그냥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박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줘요. 이렇게 수요함수 이렇게 딱 준 다음에 야 그냥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뭐 있는 거 다 이 그림은 그냥 바로 그리고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수요 독점 균형에서는 노동자가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수입보다 훨씬 더 임금을 이렇게 낮게 받네요.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이렇게 뭐 착취 이런 표현 많이 썼네요. 그래서 착취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연두색으로 아니, 보라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면적 이거를 뭐 착취 크기인데 뭐 그걸 뭐 구하실 건 아니고요. 이 정도만 보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621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주황 색깔 있죠. 후생 손실을 보셔야 돼요. 역시 여기서 면적 구하거나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이 빨간 색깔만큼 더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증가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시에서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후생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서도 수요 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7번 나왔는데 그것도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 독점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없고요. 여기서도 수요 곡선이 없다. 왜냐면 그냥 딱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 보시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 제일 중요하고.
저기 동그라미 쳤는데. 자, 다음에 수요 독점과 최저임금제 별표하시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할게요. 임금제를. 자, 이거는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얼마 이상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물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노동,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얼마로 할까? 한 달에 돈을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한선을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설정했다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는 노동 공급 곡선 여기서 쭉 없어져요. 쭉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정신 차려. 이만큼 이거죠. 노동자가 이만큼 있으면 저는 요만큼만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어요. 막 계몽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면 오세요. 저를 계몽시켜 주세요. 하면 제가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 공급선 여기까지 되고 요 위는 정신 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얘는 이제 소임을 다한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임금 올라가서 뭐야 해가지고 노동을 수요를 줄여요. 곡선상에서 이동이에요. 이 임금이 변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걸 따라 이렇게 줄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일하려는 사람은 여기까지 있는데 일자리는 이거밖에 없어서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제 기업이 얘기하는 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독점인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뭐 기본 세팅은 쫙 하셔야죠.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쫙 했어요. 노동의 수요 곡선. MRP예요. 노동의 공급 곡선. 뭐 AFC라고 보시면 돼요. MFC를 그립시다. MFC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MFC 이렇게요. 기울기 2배 가프리. 요것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을 3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점점점점 해서 여기. 그러니까 임금은 여기에 결정됐죠.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완전 경쟁일 땐 여기, MRP랑 MFC가 만나는 게 여기 A점, 여기 밑에 임금을 이렇게 낮게 주니까 B점, 책에서는 여기 C점 이렇게 해놨죠. 요 ABC 요거 언제나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할게요. 완전 경쟁에 맞춰서 지금 요만큼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밑으로 임금 낮출 수 없어요.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여기 50만 원 뭐 이렇게 W1이라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하한선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분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노동의 공급 곡선을 위로 이렇게 띡띡 올리는 거예요. 날개 접듯이 다 올려요. 이게 착착 다 올라가죠. 그럼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고 여기 위는 살아나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돼요. 색깔로 하세요. 아셨죠? 힐링 하시면서.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최저임금 실시했을 때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AFC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쓸까요? AFC. 자, 이렇게 되면은 MFC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걸 연습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뭐 굴절 수요 곡선, 스위치에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평균이 여기까지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한계는 어떻게 돼요? 한계는 이걸 따라서 여기까지 그냥 일정하게 된다니까. 여기까지 한계는. 아, 그렇죠. 평균이 수평이니까 한계도 여기까지 수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점 하면 여기까지 의미 없으니까 얘는 쫙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이렇게 뽀샵 처리를 하시고 뽀샵 처리가 잘 안 됐네요. 이 기술이 좀 왜 이래? 아무튼 그래요.
그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는 있으니까, 얘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살아남아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아예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 잘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MFC랑 MRP가 만나는 데서 고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고용을 하고요. L1. 임금은 여기 W1을 줬으니까 1, 뭐 여기라고 할게요. 근데 최저임금을 잘 적정하게 여기가 완전 경쟁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딱 했더니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굴절되고요. 그 다음에 MFC도 이렇게 빨간 색깔 같이 굴절이 돼요. 아무튼 새로운 MFC랑 여기 MRP라는 거 보이셔야 돼요. MRP랑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하에서는 이렇게 고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임금도 그냥 밑으로 할까요? 임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말 문제로 나왔었어요. 수요 독점 하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뭐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거는 맞는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제 주관식이면 왜 이렇게 하면 이걸 막 그려야 되고 객관식에선 사실 그거 한 줄만 아셔도 그냥 문제는 다 커버가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는 고용이 불변인 경우랑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막 했는데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고용이 불변일 때는 최저임금을 여기에 맞추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 새로운 MFC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만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이 한다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어거지긴 한데 정부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좋아. 최저임금 하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노동자들도 행복해지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합시다. MFC. 근데 여기 점이 3개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점점점점. 근데 원래 이제 고용이 이만큼 됐었죠. 이만큼. 잘 보세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 MFC, MRP 만나서 여기서 결정하고 임금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또 경제를 잘못 알아가지고 야 이거 최저임금 했더니 이거는 막 고용도 늘어나고 임금도 좋아지고 이게 진짜 파리토 개선인 아주 행복한 정책이구나 해가지고요. 최저임금을 여기서 설정했다 합시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노동 공급 곳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MRP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보시면 똑같이 이걸 따라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새로운 균형점은 새로운 빨간 색깔 MFC랑 얘랑 만나는 데 여기서 결정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면 이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려면 요거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낮은 것도 말도 안 되죠. 낮은 거. 그래서 너무 높이 부과하면 진짜 기업들도 이게 수요 독점 상황이 이제 맥도날드 같은 그런 데 보면 이제 기업들이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이 뭐 고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높으면 얘네들도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 요 사이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것도 있으니까 적절하게만 잘하면 고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임금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수요 독점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수요 독점과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건데 두 개를 해놨어요. 고용이 불변인 경우, 증가하는 경우인데 증가하는 경우만 잘 보시고요. 증가도 여기 위치에서 애매하게 증가하는 거였는데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 맞춰서 그냥 증가하는 거 하나만 하시죠. 예, 그냥 그렇게까지만 여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622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수요 독점자는 그러니까 이건 뺄게요. 이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더 써놓고 필기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 2번 보시면 MRP랑 MFC가 만나는 그 A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게 되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고용도 증가한다. 그 정도 보시고. 자,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색깔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실시 전에는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실시 전에 노동에 대한 소득, 노동자가 갖게 되는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임금 얼마 받는데 몇 명 고용했니? 이게 이제 노동자가 갖게 되는 소득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W1이고 L0니까 이만큼이 노동소득이에요. 그렇죠? 빗금을 치면 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하는 거 이렇게 빗금을 쳐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최저임금 실시하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실시하게 되니까 임금이 올라갔어요. 근데 고용도 증가했어요. 오, 이런 대박이죠. 최저임금 했더니 임금도 올라가고요. 고용도 올라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동자가 갖게 되는 노동소득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이걸 시험에서 뭐 구해라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고요. 그냥 뭐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최저임금제 실시 결과 거기 나와 있는데 또 뭐 표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완전 경쟁 그림으로 보세요. 완전 경쟁일 때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고용이 오히려 또 증가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22페이지 로마자 2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 독점. 이 부러운 거죠. 부러워. 이렇게 쓰세요. 부러워.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요. 너무 많이 왔네. 여기 보시면 이게 공급 독점은 이제 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슈퍼스타 이거 하긴 그렇고 원래 이제 이렇게 완전 경쟁에서 공급자랑 수요자랑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노조를 형성한다고요. 노조를 형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럼 이제 협상할 때 임금 협상이나 할 때도 이게 한 목소리 내면 혼자서 협상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좀 보긴 하는데 요즘 노조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노조가 이렇게 물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노조가 없었을 때는 뭔가 회사에 얘기하고 싶어도 소통할 게 없어요. 노동자가 선택할 거는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떠나거나 그냥 막 혼자 하다가 그냥 마는 건데 노조가 있게 되니까 어떤 자신의 보이스랄까? 의사소통을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이제 노조가 약간 우리나라보다 이제 외국에서는 더 약간 너무 정치 쪽으로 막 가고 해서 사람들이 또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노조 가입 비율이 자꾸 뭐 떨어지다 뭐 10%까지 막 거의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애매한 역할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막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노동 경제나 그런 데선 관심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셨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빅데이터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왜 안 나왔겠어요? 안 중요하니까 안 나왔겠죠. 그래도, 그럼 하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참, 할 일이 없으신가? 취미로 해놓으면 돼요. 취미로 하시거나, 아니,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에서도 안 해. 대학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글쎄요. 진짜 뭐 있으니까 한다. 그건 좀 뭐야? 이것도 의미가 있네. 책에 있으니까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쌍방 독점. 이 공급 독점도 하는데 쌍방 독점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밑에 624페이지 프로야구 선수들이 막 노조를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메이저리그가 막 한때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인데 그림도 복잡하고 뭐 그래서 넘어갈게요. 625페이지 날림으로 점프를 하네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많잖아요.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생산요소 시장을 다 날려요.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막 계속 또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두 개만 하세요? 이거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걸 막 자꾸 해서 헷갈려 하는지.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지금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가을쯤 되면 이제 이런 게 다 되니까 좀 더 볼까 하다가 이제 한 10월쯤 되면 다시 상담을 해요. 진짜 제가 아는 학생, 경영학과 학생인데 그 친구도 경제학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니? 수요 독점 시장 있죠. 생산 요소 어려워요. 왜 어렵지?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랬는데 왜 했지?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것만 해. 해서 이것만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자꾸 안 나오는 걸 갖고 막 파는데 그러게요. 뭐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 나오는 거를 못 풀어가지고 시험에 떨어져요.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단지 회계나 세법도 마찬가지인데 경제도 그런데 내가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는가를 이제 정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픽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어렵게 나오고 아니면 쉽게 내고 이제 그 정도 난이도 조정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매번 나오는 걸 어렵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어디 번죽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막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니까요. 해보시면.
다음에 우리 챕터 바뀌었어요. 이게 1시간 안에 챕터를 바뀌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소득분배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 해요, 사실은. 진짜요? 예, 그냥 저기 간평이나 농사나 공무원 시험할 때는 이렇게 소득분배 관련된 지니계수, 로렌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능에 나와요. 수능과 막 고등학교 뭐 혹시 사회 하시면 거기에 나오고 경작에서는 그냥 그쪽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자꾸 대학원에 있는 걸 자꾸 이제 밑으로 끌어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회계사 시험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회계사 시험 출제했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요즘 회계사 문제 못 푸세요. 진짜 풀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못 푼다는 거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고민해서 문제 냈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낄 틈이 없어요. 로렌츠 곡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크다. 이게 주면은 이제 그냥 맞추세요 하고 그냥 주는 건데, 그러니까 살짝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소득분배 거기 봅시다. 우리가 소득분배 하면은 우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빈익빈 부익부가 떠오르는데, 거의 1번에 보시면 보통 경작에서 이제 기능별 소득분배랑 그리고 이제 계층별 소득분배랑 이렇게 나눠요. 기능별은 펑션이니까 당신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펑션, 기능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럭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뛰어난 노동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경영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 대가가 바로 임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토지에 대한 지대를 받거나 경영에 대한 이윤을 받거나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 그게 기능별 소득분배인데 이거 우리가 앞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미시경제는 기능별 소득분배가 관심이에요.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거는 아까 기여한 만큼 받아간다. 그게 한계 생산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주로 논의하는 게 계층별 소득분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거 참고로 볼게요. 3번. 기능별 펑셔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기능에 따라서 지대, 임금, 이자 뭐 이런 걸로 분배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 뭐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용만 보세요. 상식으로. 계층별 소득 분배는 거기 나와 있네요. 저소득층과 부자와 빈자 간의 그냥 분배, 분포, 소득 분포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 뭐 표까지만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29페이지는 지대라는 거 살짝만 보세요. 첫 번째 줄 렌트라고 해요. 이 토지에 대한 지대.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 공급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건데, 토지 같은 거는 이제 이 지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독점에서도 지대 추구 행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뭐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신기하대요. 똑같이 노력과 걸음을 줬는데 아니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이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수업을 들을 때도요. 이제 내년 되면 똑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했는데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긴 했죠. 근데 그건 뭐 그 시험의 적성에 맞냐 이런 것도 있고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10, 10 이렇게 됐는데 아니 여기 있는 금싸라기 땅 하나만 딱 봤을 때 어휴 이게 그냥 여기서 만약에 100이라는 이득을 얻는다 칠게요. 그럼 이런 땅은 희소하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희소한 공급이 제한됐죠. 이런 거는. 공급이 제한돼 있는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딴 데서 벌 수 있는 만큼 이상 받게 되죠. 초과이윤이라 보시면 돼요. 그 90을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재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돈이 뭐 얼마요? 300억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저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뭐 그걸 갖고 있는데 뭐 3천만 원 번다 할게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유재석 입장에서는 300억 벌면 이 3천만 원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 유재석도 노력은 하겠지만 뭐 저도 유재석만큼은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많이 벌게 되면 그 나머지가 사실은 타고난 재능, 탤런트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는 공급이 제한돼서 발생하는 이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볼게요. 1번도 보시면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그거 밑줄 치시고 2번에 공급이 고정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대할 때 이게 Q라고 했어요. Q. 얘 P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공급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냥 익숙한 걸로 쓰세요. 이렇게 되면은, 자,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 잉여가 요 삼각형만큼이 생산자 잉여예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원래 이 빨간 색깔만큼이죠. 생산자는 요만큼 최소한 받고자 하는데요.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노란 색깔만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만큼이, 아이고, 내가 그 이상 받았네? 약간 이게 생산자 잉여죠. 생산자 잉여. 물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생산자 잉여가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바뀐다 해볼게요. 그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땅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지대니까 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이 자기의 어떤 재능에 대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거의 실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의 빵에 가까워요. 근데 받은 금액이요? 이만큼 받았네요. 거의 다 이게 지대인 거죠. 뭐. 공급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생산자 잉여로 보시면 되겠고, 공급 제한으로 얻게 된 그 이득을 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이 제한됐다 그 표현만 잘 보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뭐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넘어가시죠. 뭐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 했던 뭐 마르크스, 막스 경제학이니 아니면 경제 발전론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경제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첫 번째는 강의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편식을 하는 거죠. 편식.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자꾸 변종,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도 뭐냐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돌연변이를 쫙 이렇게 해놔야지 거기서 적응하는 애는 살아남고 자꾸 진화해 나가는데, 근데 경제학도 사실 과목 보면은 뭐 미거시가 다가 아니고 그냥 막 이것저것 되게 많아야 돼요. 학설사부터 아담 스미스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 뭐 그 국부론 것도 되게 진주 같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만 해도 20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뭐 그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 성대에 있는 분인데 혼자 아담 스미스를 이렇게 연구하니까 자기가 논문을 쓰면 뭐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담 스미스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그분 하나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뭐 이게 뭐해. 그러니까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또래에 이제 유학을 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겠죠? 학교 다니면서 다 비슷해요. 보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안경 쓰고 키도 비슷하고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학식도 맨날 똑같이 먹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졸업을 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가요. 근데 다 아이비리그 가요. 뭐 좋은 대학 가죠. 근데 다 비슷한 거 가서 또 비슷하게 뭐 금융이나 이런 거 공부해요. 뭐 거시 이런 거. 비슷한 시기에 또 유학을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 비슷한 학교에 이제 각 학교에 한 명 가야 되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비슷한 학교에 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런 데 비슷하게 다 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은 거.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막 있어야지 뭔가 학문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학교에는 보면은 뭐 또 복수 전공생들이 많으니까 경제학에는 경제 원론이나 뭐 미시거시 이런 거 많이 개설되고, 근데 다른 과목들이 별로 개설도 잘 안 돼요. 거기다 이제 학생들도 다른 과목 들어갔다 괜히 부담만 느끼니까 학생 많은 데 들어가야지 30% 안에 들어서 학점을 뭐 A+ 받아야지. 그걸 나중에 뭐 취업할 때나 로스쿨 갈 때 학점 나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닌데 좀 약간 그래요. 뭐 그 덕에 저도 수업을 하는 거죠. 경제원론 같은 거 과목이 많이 개설되니까.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한 개, 두 개, 많아야 두 개, 하나 개설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 이제 딱 그거 전공하시는 분이 혼자 전임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다른 사람이 뭐 그분이 안식년이면 개설이 되지, 안 그러면은 딴 사람이 어디 감히 와서 막 미시경제 내 강의인데 와서 강사가 와서 강의해. 그게 말이 돼요? 어휴. 지도 교수님도 약간 산업조직론 이쪽 독점 이쪽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안식년이어서 이제 학과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야간에 하나 개설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몰랐으니까 다행인데 안 다음에 지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엄청 화를 내시더. 감히 무슨 그 과목을 어디 맡기냐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아무튼 그래서 미시나 원론 같은 건 이제 많아져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지대니 무슨 차액지대서 이런 것도 원래 좀 해야 되고, 이제 유럽의 막스 경제니 뭐 오스트리아 학파니 이런 것도 막 해야 되고, 유학도 뭐 독일로도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일본으로 가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조금 이제 더 앞서잖아요. 한 20년, 10년 앞서니까 고령화에 대한 것도 이미 직면했으니까 그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일본,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일본으로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갔다 와서도 뭐 나쁘지 않고 우리 거기 일본은 또 나름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제대로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일본으로 그래서 저희 때는 일본어도 저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서 중국어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동영상 한 달 딱 신청하고 샘플 강의 듣고 결제한 다음에 2달 들을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듣고 그래서 일본어나 해야겠다 해서 강남역에 있는 일본어 학원을 딱 갔죠. 그래서 이제 ABCD부터 이렇게 딱 쓰고 이제 2달 기초반 끊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막 그 뭐 기초반이 다 뭐 말도 시키고 하는 건데 제일 뒤에 앉았죠. 제일 뒤에 앉아서 조용히 역시. 근데 이제 일본인 여자분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해요. 일본 여자인지 몰라서 우리나라 말을 잘해가지고. 근데 짝 했는데 뭐 아무튼 강의도 잘하고 해서 재밌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과로하다 쓰러지셔서. 근데 한국 여자분으로 바뀌었는데 전 제일 뒤에 그냥 조용히 듣는 건데 한국 여자분은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로 해요. 뭐냐면 자 둘씩 짝 찍고 대화를 하세요. 전 대화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본 말이 한자가 있으니까 그냥 일본 책 경장책 보면 그냥 좀 보고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일본어 뭐 후생 이런 것도 다 일본어 번역해서 우리가 많이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 이제 약간 천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좋지는 않으면서 애매한 한자 어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경제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본어를 하는데 그분의 조언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나는 예습 복습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겨우 하는 거. 그러니까 저 파트너 하는 분이 이제 자꾸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고 해서 결국 이제 한국 사람을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관뒀죠. 그러니까 계속 관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세요? 그 일본 분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추석도 불러요. 그래서 역시 좋은 선생님이다. 우리도 원래 추석 부르려고 했었는데 불러가지고 왜 안 나오나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추석 부르는데 뭐 김철수 했는데 진짜로 뭐 안 나왔잖아요. 막 욕을 해요. 개새끼 막 하고 욕을 해가지고 진짜 제가 뒤에서 마음이 나름 그 대학원생이었을 때 저분이 또 한국에 이상한 남자를 만났거나 해가지고 어디서 쌍스러운 욕을 막 배우고 막 그랬나 보다 해서 어떡하지 쉬는 시간에 가서 그런 욕을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막 그랬는데 역시 가만히 있길 잘했어. 그 개새끼가 보니까 결석이던데요. 그래서 김철수 하면 결석 이렇게 한 건데 제 귀에 이제 욕한 걸로 들리죠. 그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튼 역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지금 느낀 것도 그냥 괜히 나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중간은 가는 거를 또 역시 깨달았죠.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630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전 수입과 뭐 경제적 지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요 똑같아. 우리가 아까 이게 Q로 하면은요. 이게 이게 생산량이고 공급이고 이게 수요면 저쪽에 있는 거 그냥 다시 가져올게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하면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그랬죠.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그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이게 생산 요소예요, 요소. 그리고 요소의 가격인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Q고 얘는 L이에요. L. 그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 공급. 노동의 수요. 거기 원래 SL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교과서는 반반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시험 문제는 그냥 L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이 B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B. 이게 뭐냐면 바로 거기 한번 볼게요. 경제적 지대예요. 자, 우선 연두 색깔 표시 잘 돼 있죠. 1번 보세요. 경제적 지대란 생산 요소가 얻은 소득 중에서 이전 수입을 초과하는 위에 이전 수입이 뭐냐면 여기요. 우리가 아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이죠.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제공하지 않고 딴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딴 데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노동이 이렇게 했을까요? 노동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계속 묶어두는 거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줘야 되는 임금. 그러니까 이만큼은 줘야죠. 그러니까 정상 이윤만큼 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초과해서 받게 된 이윤? 그게 생산자 잉여 그 개념인데 이거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경제적 지대, 뭐 지대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요거를 이전 수입이라고 그러고 경제적 지대 뭐 살짝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낼 거 없을 때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관심사는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일 때는 지대고요. 생산물일 때는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맨 마지막 줄에 관역에 나와 있죠. 경제적 지대는 재화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건데 Q냐 L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표현을 다르게 쓸 뿐입니다. 그래서 631페이지 밑에 볼게요. 그림이 나와 있죠. 노동에 해가지고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경제적 지대는 빵으로 없어지고 수직이 되면 토지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경우에 이게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것이고 이게 토지 가지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위에 가보시면 4번에 경제적 지대 사례 있죠. 가로 4번에 1번에 보세요. 경제적 지대 사례는 뛰어난 운동선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제한돼서 발생하는 이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632페이지에 지대추구 행위 이래가지고 뭐 행정학이라든가 뭐 정책학이라든가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공급을 일부러 제한해가지고 뭔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용어만 봐두세요. 경제를 하면 그래도 신문 사설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대추구 행위라고 해서 렌트를 시킹하는 행위인데 거기 보시면 2번에 로스쿨 선발 인원 제한하거나 각종 자격증 같은 걸로 인원 제한하는 거 이게 다 지대추구 행위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늘리면 좋잖아요. 근데 일부러 늘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파워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각종 인허가라든가 관료들한테 로비하거나 향응 제공. 이제 이런 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만만치 않게 됐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지대추구 행위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후생 손실이에요. 독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대와 유사한 개념이 준지대에서 쾌자익 하니까 몸에 준한다는 거예요. 지대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지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정된 거에서 나왔잖아요. 공급을 늘리지 않은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만 살짝 보시면 이윤 중에서 가변 비용 이상을 초과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지대란 공장 설비와 같이 거기 개념 보세요. 공장 설비와 같이 밑줄 치세요. 거기 단기적으로 고정된 그냥 고정이라는 말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고정된 고정 비용과 아니면 이윤까지도 포함시켜서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그 이상을 다 준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시험 문제 나온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시험 통틀어서 넘어갈게요. 자, 634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임금 할 때요. 우리가 그 나중에 거시에서 많이 쓸 건데 그래서 개념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명목임금이란 명목 동그라미 치시고요. 노미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폐로 나타낸 임금이에요. 화폐임금 끝에 화폐액 이렇게. 그러니까 돈으로 화폐로 얼마 받느냐. 실질임금은 진짜 임금이죠. 레알이잖아요. 그래서 상품 개수로 표현한 임금이에요. 상품임금 재화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받았는데 사과 가격이 200원이면 사과 5개 받으면 그게 실질임금.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이 실질임금이고요. 그게 변화율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거시에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나누기는 빼기고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 개념만 살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금의 결정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밑에 막스, 리카르도 뭐 경제학설사나 경제사 보면은 거기서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역시 뭐 많은 과목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635페이지에 임금이 이제 밖에서 뭐 남녀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발생하는가 우리 시험엔 나오지 않고요. 이제 노무사 같은 거에도 보면 경제 원론 시험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땐 나와요. 거기는 노동 경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박스에 보시면 근로조건의 차이 찾으셨어요? 중간에. 박스에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3번에 간단히 설명한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근로조건의 차이에서 보상임금 격차, 보상격차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이거는 이제 임금 격차 관련된 건 이제 맨큐 같은 교과서에도 좀 다루곤 있어요. 그래서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좀 나오진 않고 그냥 다른 시험에는 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모의고사에 좀 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아직 뭐 이거 하기엔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자본과 자본 서비스, 뭐 이자율 결정, 이거 뭐 거시경제학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637페이지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그 거시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로 나타나는 이자율이요. 1,000원 줬더니, 아니 100원을 줬더니 나중에 110원 받았어요. 그럼 10원이 100원에 비해서 10%고요. 실질은 뭐냐면 그냥 상품. 돼지를 10마리 빌려줬는데 1년 후에 11마리 줬어요. 그럼 돼지 1마리 추가적으로 받게 된 게 10마리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 같은 어떤 상품 아니면 그냥 재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 이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638페이지에 이윤의 본질 이런 것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우리랑 관련 없습니다. 639페이지에 계층별 소득 분배는 소득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가 거기 보시면 표 나와 있는데 유전적인 것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고 밑에 기타 요인 보면 운도 있네요. 럭 있네요. 운. 그러니까 사실 운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경영학에서도 보면 늘 그런 거래요. 성공한 기업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막 이렇게 10가지 요인 아니면 성공한 100대 기업 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맨날 사례 연구하는데 그 성공한 기업이 탐 피터슨가? 그 사람이 했는데 100개 기업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 성공한 것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휴전선에 만약에 10,000명의 사람을 지뢰가 막 있는데 뛰어 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도 분명히 한 7, 8명은 살아남아요. 이제 살아남은 다음에 신기하잖아. 어떻게 지뢰를 피했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웅 만들기가 시작돼요. 저는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요, 빠르게 따라가는데 걔가 딱 가다가 아이고 꼬꾸라져요. 지뢰에 뻥 터져요. 그럼 저리 가면 안 되겠군 해서 피해가고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도 하는 거지. 저는요, 태어나면서요, 지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뻥이지 뭐 진짜인가요? 쇼도 몇 번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누구든지 운 좋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긴 하겠죠. 근데 진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성공한 기업은 이제 대박을 친 기업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잘 못 읽게 되면 노키아 같이 금방 망하는 그런 기업도 생기고, 삼성 같이 반도체 시장 다 접을 때 남들은 다 딴 쪽으로 옮기는데 삼성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싼 반도체 그거 했거든요. 걔네들이 팔고 넘어간 거 했는데 80년대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이제 비싼 거 안 하고 이제 싼 거로 다시 가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삼성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또 대박을 해서 쫙 일어서게 되는 거니까 남들 다 버리는 거 괜히 가져다 썼는데 그게 대박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운이 이제 성공을 결정한다 이래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아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걔네들도 얘기 들어보면 또 운이 아닌가 해요. 자, 640페이지 가볼게요. 계층별 소득 분배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모의고사 낼 때는 한 문제씩은 가끔 내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험에 계속 안 나와요. 최근 10년 동안. 그래서 수능이나 이런 걸 내려갔는데 아니면 재정학 거기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하게 되면 혹시 시험 끝나게 되면 시험이 안 됐다. 그럼 재정학을 보잖아요. 아니 익숙한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재정학에서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우선 그래도 한 번은 살짝 볼게요. 10분위 분배율 나와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 이제 계층별 소득 분배죠. 옛날에도 조금 자세히 했었는데 그냥 역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계층별 소득 분배. 왜냐면 요즘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심해져 가지고요. 피게티가 21세기 자본 이런 걸 써가지고 또 막 논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선 측정을 해야 돼요. 경제학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를 소득 분배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과학이다 이런 거죠. 수학을 썼다고 과학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10분위 분배율은 10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0단계로 나눠가지고 소득 수준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눠서요. 상위는 20%만 해요. 사람이 좀 소득이 크니까 20%. 이거 그냥 정한 거예요. 하위는 40% 이렇게요. 이걸 비교해요. 분포를. 이제 요게 이제 중산층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분위 분배율은 10분위는 자, 우선 분모에 뭐가 있나를 보세요. 분자가 하위예요. 하위 40%, 상위는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완전 균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균등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명의 사람들이 100원을 놀아갔는데 상하가 의미 없어. 다 이런 식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위 40%는 40원 갖고 있겠죠? 상위 20%는 말이 그냥 20% 20명의 사람 했더니 20원 될 거예요. 그래서 20, 40 이렇게 되니까 완전 균등하면 2 이렇게 될 거고요. 완전 불균등해요. 완전 불균등. 그러면 하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있고요. 상위 20%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 100원 다 갖고 있고 얘가 빵이니까 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굳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0과 1 사이가 대부분 많은데 이건 0과 2 사이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5분위 분배 이런 거 하지 마시죠. 재정학에서도 최근에 시험에 나오긴 시작했고요. 그냥 헷갈려요. 10분이나 5분이. 그러니까 10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5분위는 상하가 뒤바뀌어요. 그리고 40, 20이 아니라 그냥 20, 20. 그러니까 둘 다 막 가져가다가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아니 뭐가 40이었지? 뭐 헷갈리니까 10분위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5분위는 첫 번째는 잘 안 나오고 물론 얘도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나오게 되면 5분위는 상하가 뭔가 바뀌었고 20, 20인가 뭐 이렇게 40, 20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만 보세요. 자,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 곡선은 이제 곡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로렌츠 곡선. 자, 거기 보시면은요, 개념 볼게요. 계층별 소득 분배 자료 가지고요, 인구의 누적이에요, 누적. 소득의 누적이에요. 누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누적 인구예요, 누적 인구. 사람의 수가 이렇게 100명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100명의 사람한테 100원을 놀아갔는다라고 할게요. 여기 100원 이렇게 있어요. 누적 소득이에요, 누적 소득.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네. 자, 누적. 자, 그랬을 때 완전 균등한 세상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똑같이 놀아가지면 다 이런 식 놀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명의 사람을 딱 했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부터 이렇게 누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원이 거쳤어요. 50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50원이 거쳤어요. 다 똑같이 놀아가니까.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균등한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전 불균등한, 완전 불평등한 세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 얼마 돈 있나요? 가난한 사람부터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키 순서대로 나타내요. 원래 이제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한반도 막 20명, 30명 학급수도 주는데 저희 때만 해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 때는 진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오후에 등교한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네 타고 놀다가 그래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많아서 강의 그 학교가 시설을 못 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진짜 20반이었어요, 20반. 그리고 한 반에 70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글바글 하죠. 그 뒤에 진짜 여기보다 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같은 반인데도 몰라요. 왜냐면 뭐 그냥 체육 시간 만나려고 인사만 얼굴은 알지만 대화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70명 100명인데 100명. 거기다가 뭐 그냥 바글바글 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도 키 잴 때 보면 이제 뒤에 앉으면 키 작은 애가 앉으면 당연히 칠판이 안 보여요. 요즘은 이제 학교 가봤더니 뭐 조금 해가지고 뒤에 앉든 앞에 앉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밖에 이렇게 애들 다 내보내요. 자, 나가 해가지고 담임이 보고 키 작은 애부터 이제 발달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작은 애부터 이렇게 쫙 키를 세워요. 이렇게. 이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애부터 앞에 앉히고, 남자애들 앉힌 다음에 여자애들도 앉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짝이 될까? 그것도 사실은 재미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비슷하게 이제 어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가 이걸 비슷하게 했어요. 소득 수준으로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 수준을 이렇게 쫙 일렬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쫙 봤더니,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게 난쟁이들의 행렬이라고 그래요. 다 거진 거야, 다. 거지 있다가 이게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갑자기 거인이 한 명 나타나요. 이 좀 돈. 여기 이제 재벌 이렇게 거인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재벌은 진짜 이 구름 위에 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20명 얼마 있습니까? 저 돈 없는데 다 빈털털이야. 50명까지 가도 빈털털이고 다 없어요. 99명까지 갔는데도 다 빈털털이야. 마지막 저기 뚱뚱한 애가 한 명 와요. 김정은이겠죠? 야, 너 얼마 있어? 걔가 다 갖고 있어, 1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불균등한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림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수능에서만 나오지 사실. 수능 경제가 그래서 뭐 그래요.
아니면 구급? 네, 구급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가지고 하기에 아니면 여기요.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 모양의 호가 있으면 네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만 해도 돼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빨강보다 노랑이 평등한 세상이고 하양, 파랑으로 갈수록 평등한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 추세 이후에 조금씩 변할 것 같아요. 그 뭐 한경 매경 시험이나 테셋 이런 거 같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하는 거나 자료 해석 같은 게 요번에도 조금 나왔는데 그게 조금만 하면 좀 쉬운데 우리가 수업용으로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요런 문제도 막 응용하는 거는 수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막 곡선도 막 이렇게 해서 직선해서 뭐 진위계수 구하서 이런 건 막 많이 해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는 너무 레벨 낮아서 안 나오긴 하는데 사실 비슷하게 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아무튼 요거 그냥 그림 형태만 보시고 다음 페이지. 자, 로렌츠 곡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교차할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대각선이 쫙 있는데 자, 하양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요. 노랭이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두 개가 교차했네요.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교차하기 이전에는 어느 나라가 불평등해요? 하양 나라가 대각선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불평등했는데 교차한 이후에는 또 하양 나라가 또 평등해요.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은 써드리면 교차 시 판단이 불분명해요. 불분명. 아니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된 게 야 면적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쫙 해서요. 이게 대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알파 베타 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예요. 면적으로 하자. 그게 이제 진위계수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진위계수. 자 642페이지 진위 있습니다. 그 세법책 뭐 진위 세법이라는 건데 그 진위랑은 달라요. 스펠링이 이거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진위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위계수는요. 거기 보시면 분모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게 전체가 되고요. 거기서 알파가 차지하는 이 호 모양의 반달 모양이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렇게 해서 측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완전 균등한 경우 어떻게 되나 볼게요. 완전 균등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호 모양이 대각선에 쫙 달라붙겠죠? 알파가 제로가 될 거예요. 알파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알파가 제로니까 빵 될 거고. 완전하게 불균등이라 할게요. 완전하게 불균등. 자, 그렇게 되면 저기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쭉 내려가니까 베타가 빵이에요. 베타가 빵. 살짝 보시죠. 뭐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어서 베타가 빵이면 알파분의 알파니까 진위계수는 1.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642페이지 뭐 또 밑에 애킨슨 지수 뭐 하지 마시죠. 뭐 애킨슨 뭐 재정학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645페이지에 이거는 완전 재정학의 부의소득세 해가지고요. 한 챕터로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넘어가시죠. 647페이지에 꾸준해지 U자가설 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뭐 그냥 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일반균형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수요 독점 시장에서 요 그림 잘 보시고 MRP랑 그것 좀 잘 한번 더 눈여겨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